네, 5월의 첫 번째 거래일 지나고 있습니다. 마감 카운트다운을 통해서 시장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유한자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달에 대한 그림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증시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뉴욕장 보면 정말 무서우리만큼 밀려나더라고요. 그 큰 나라 증시의 하락폭이 나스닥 지수가 4%라니요. 그런 폭락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문을 열었는데 나름 괜찮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월 한 달간 2,600포인트도 위태위태해 보여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다올 투자에서는 2,560포인트까지 코스피 밴드를 또 낮춰 잡기도 했네요. 대부분은 2,600에서 2,800 언저리에 이제 박스권 밴드를 이제 설정을 해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평가 나오죠. 물가 치솟습니다. 금리 그리고 환율, 고환율 이런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한국 경제는 늘 위태위태했고 침체됐고 이런 것들이 과거의 흐름이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또 알파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라든지 양적 긴축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재적인 악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 쪽의 이슈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지하지 않는 한 전 세계적으로 공급난 대란이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긴 하지만요. 물론 이제 상하이시를 중심으로 해서 일부 봉쇄 해제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은 상당 기간 동안 공급망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당연히 큰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이제 금리 이야기를 좀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역전 가능성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5월 FOMC에서 50bp 인상되는 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거죠. 6월에 혹여나 자이언트 스텝이 또 나올까? 75bp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느냐 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건 이거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어쨌건 이제 미국이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낸다면 우리와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금리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로 인해 발을 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그것 또한 악재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밀린다면 비중을 확대할 그럴 기회로 좀 삼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은 또 어떠하실까요? 5월 시장을 대하는 우리 투자자들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악재가 되게 많기는 해요. 네. 그런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악재 중에 하나라도 줄어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만큼 지수는 이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거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주세요. 그럼 왠지 희망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과장님의 말씀에서. 네, 지수 밴드의 권역을 보게 되면 사실 2,600에서 보통 2,800까지의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구나라는 부분을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 2,600 한 50에서 한 2,780? 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한 달간을요? 네. 그래서 이런 점 생각을 해봤을 때 확실히 하방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한번 뚫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뚫고 내려갔을 때 더 2,400, 2,300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내려갔다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내려갈 때마다 조금 더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관련돼서는 사실 많은 부분 이미 지수라든지 아니면 종목의 주가에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패드 워치를 보게 되면은 6월 달 75bp 금리 인상 관련돼서 벌써 확률은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미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5bp에서
생각보다는 조금 늦춰지네?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지수는 거기서부터 반등이 네. 한 번씩 나올 수 있게 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주말에 이슈를 보게 되면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 봉쇄 완화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심심치 있더라고요. 않게 네. 들리고 있거든요. 이런 만큼 악재가 사실상 우리에게 더 얼마만큼이나 더 나올 수 있겠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쉽지는 않은 구간이 왔다. 그렇게 되면 악재가 거칠 때마다 조금씩 이제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수는 반등이 나오게 될 텐데 네.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람들이 엄청 싫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주식시장에서요.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더 확실도가 높은 실적이 보다 더 그렇죠. 가시성이 높은 종목들 혹은 네. 섹터들이 지금 집중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지금 엔데믹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기존에 사실상 주도 섹터였었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었던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네. 이런 쪽으로에 대한 수급 이동이 지금 경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합에서 누군가 더 승리를 할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또 다른 길로 이제 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주세요, 과장님.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도 잘 나왔고 단기간에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온다고 하고 그러고 보니까 또 오르네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미 늦은 것 아니야. 이미 실적 좋은 아이들은 뭐 이런 종목들은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또 이게 접근하기가 또 조금 어려워지는 그냥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압축을 시켜주신다면 시장이 밀릴 때 어떤 쪽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아무래도 실적이 1분기 실적이 피크 아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꾸준히 잘 나올 거. 온기 기준으로도 네.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요즘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사실상 픽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고 2분기 때가 살짝 슬로우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 정유주라든 이런 종목들보다는 어느 정도 2022년도의 실적 자체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걸 네. 보다 더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수주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안에 생산해낼 수주가 다 꽉 차 있다면 당연히 실적은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네.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뭐 방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이미 이 최대 수주를 다 받아놓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 관련돼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더 자신 있게 매수를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나 거기 안에 조선도 들어가나요? 조선주들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가 네. 더 훨씬 더 실적의 모멘텀은 많아질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이제 찍히는 예, 것들이 그럴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를 통해서 그 수주를 왕 땡겨오고 있는 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한 뭐 방산 업체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를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수주도 그렇고 또 플러스해서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 또 반영이 되면서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날아갑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흐름 괜찮았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우주 산업을 새로운 정부 미래 먹을거리로 찜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입 밖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투자자들의 매기가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은 급성장하고 있고 규모가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4조 원대 그런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우리도 한번 키워보자라는 논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 있죠. 누리호 2차 발사가 또 한 44일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일정도 한 가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패 여부를 떠나서 말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오늘 튀는 종목 가운데 LIG 넥스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강하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는 7,600억 원 규모의 훈련기 수출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또 시장에 또 슈팅을 불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혹여나 우리가 이쪽 섹터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이런 섹터가 괜찮아 보이는지 과장님의 시각 좀 들려주세요. 우주항공이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네.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보통 지금 말씀을 해주신 LIG 넥스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있기는 하지만 방산 관련돼서 사실상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미 가시성 있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더욱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주 산업에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은 살짝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게 됐듯이 이제 군비에 대한 경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더욱더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걸 아무래도요. 보고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국내 방산업체들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거든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뭐 이런 쪽에서 보다 훨씬 더 가격은 싸면서도 네. 효과는 어느 정도 잘 나오게 되는 네. 기능이 괜찮은 네. 뭐 이런 것들을 AS도 확실하게 해준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콜롬비아 쪽에 이제 고등 훈련기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향후에도 이제 뭐 중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산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이 우주항공으로 되는 종목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누리호 관련돼서 네, 네. 6월달 이제 네. 발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월달에 이제 달 탐사선 관련돼서 발사에 대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8월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멘텀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글로벌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우주여행 관련돼서 이슈가 좀 불거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예전에 우주여행 관련돼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발사에 대한 영상을 지켜보고 네. 이 우주여행에 대한 부분을 지켜봤잖아요. 그런데 버진 갤럭틱 홀딩스가 올해까지는 상업여행에 관련돼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주가가 사실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도 50불에 육박하던 주가가 현재는 7불이거든요. 그렇게 그만큼 빠졌군요. 이제 우주항공 관련돼서 네네. 이 글로벌적으로도 이슈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사실상 계속 치고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이용한 변동성을 이용한 플레이어로서 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본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과 트렌드가 함께 맞아졌을 때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은 어떤 종목 보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우주 항공에 오리엔트 되면서도 주가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건 네. 인텔리안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9만 원권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서 좀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지금 접근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한 이슈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보고요. 이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가볼까요? 이거 사도 되냐라는 질문이 아직도 들립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1분기는 참 수치가 잘 나왔습니다. 실적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모든 기업들이 그러하듯이요. 증권가 시각은 그렇습니다. 수치 잘 나온 건 분명한데 빚 좋은 개설구다. 이러면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여건들이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출줄이 하향 조정하고 나섭니다. 물론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상승룸이 열려 있지만요. 일각에서는 사라라고도 외칩니다. 역사적인 저점이니까 삼성전자와는 또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SK 하이닉스 과장님, 이시라면
이거 지금 삽니까? 어때요? 이거는 속도는 빠를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내가 속도에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은 더 빠를 거라고 예상은 되나요? 처음에 좀 느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SK 하이닉스가 더 빨라질 거고요. 뭐 지금까지 민감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사이클 산업 네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최악이라는 뉴스 보도가 많이 나올 때 매수를 분할로서 접근하면서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사실 매도하고 나오는 때이거든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반 투자자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황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 하반기 때 이제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외국계에서 전반적으로 조금씩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은 결국은 이 회복이라는 것이 지연이 될 뿐이지 아예 업황이 꺾여서 내려간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번 하락을 이용을 해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때에는 절대 뉴스가 먼저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콜이라든지 네. 아니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때는 결국은 바닥에서 20에서 30%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업황이 턴이 됐습니다. 네. 아니면 그때가 밸류에이션 콜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기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는 또한 이제 개별 종목이 아니라 국내 주식을 산다라는 맞아요. 개념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지금 많은 부분 조정을 받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도 덩달아서 지수의 조정과 함께 눌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수가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일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급하게만 매도를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지금 분할 매수로선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유 있는 호흡 갖고 SK 하이닉스 한번 눈여겨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오늘도 이슈 분석 나눠봤네요.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지난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해서 하락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3%가량 하락한 268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큰 하락폭 보이면서 901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 들어서 회복해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수급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홀로 2,300억 원 넘게 매수를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1거래일 만에 동반 매도로 전환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메이저 주체들이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개인 홀로 1,4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환율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1265원 선까지 상승을 하면서 마쳤는데요. 그래도 장중 1273원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지만 1270원 선 아래에서 마무리해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락으로 마무리했고요. 다만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간밤 대형 기술주들의 급락이 보이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플랫폼주들이 동반 약세였습니다. 네이버는 2%가량 하락을 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카카오도 3% 넘는 큰 폭의 하락선 그리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LG화학은 오늘 흐름 괜찮았습니다. 특히 LG화학은 1%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도 살펴보시죠. 네, 1위, 3위 종목 빨간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강세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펄어비스는 장중 잠깐 빨간불 켜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하락으로 전환한 채로 마무리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는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대주산업과 대한제당까지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농업과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강세였습니다. 사조동아원은 12%대 강세로 마감했고요. 신송홀딩스와 TYM까지 7%, 4%대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신정부가 UAM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도심항공교통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 보인 건데요. 특히 베셀은 25% 넘는 강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개별 종목 살펴보시면요. 오늘 소니대 자회사가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이 영향으로 강세 보였습니다. 소니드 3% 넘는 강세 보이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멜파스가 경영권 분쟁의 여파로 상장 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운영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멜파스는 상한가 안착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